네. 그럼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기계 접근, 인간계 접근, 이제 전략 접근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한번 쭉 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론들, 주장이 어떠한 배경이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주요한 내용이 뭔지, 그럼 그런 주요한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직무전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 지나친 직무전문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소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연결을 시켜서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접근이 등장하게 되고, 인간관계 접근에 대한 또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날의 중요한 건 이제 전략적 접근, 전략적 인사 관리다. 그렇죠? 그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있는 보면 이제 노동지향적 접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죠, 주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영에서의 주류는 영미죠.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노동지향적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일종의 독일에서 이제 규범주의에 따른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법학을 배우시는데, 우리나라 법학은 뭐예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법계나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규범주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추상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지향적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주장했던 인사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자본지향적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노동지향적인 접근, 노동지향적인 이제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 규범적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어떤 노동지향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 규범주의적인 접근, 즉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지향적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자본지향이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부차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이제 극도로 발전이라는 표현은 뭐지만 극대화 돼버리면, 그쵸,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때는 어때요? 아동 노동도 많이 심해졌었고, 그때는 장시간 노동, 지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따지면 장시간 노동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시당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발로 이제 이런 것도 등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에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의, 주류는 아니지만 접근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경영 조직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이론이 있는 상황 이론이 있는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이론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개방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하게 보실 만한 요소는 없고요. 그다음에 상황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편적인 건 없다는 거죠. 즉, 그 회사,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최적에 맞는 조합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즉, 적합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 이론의 반대는 이제 보편론적인 관점이죠. 어떤 기업에든 통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그 보편론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 이론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기업이 처한 상황은 다르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조합들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상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은 거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죠.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연구 대상,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직무와 사람, 그렇죠? 그게 우리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자 이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이제 인사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렇죠? 그래서 뭐 인사관리의 목표는 조직 효과성이죠, 오늘날은. 그렇죠? 조직 효과성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의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오늘날 인사관리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공헌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세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지만 뭐 이제 우리가 회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효과성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관리 목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죠.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효율성,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박경 교수님 책 같은 경우 신인사관리가 이제 수험가에서도 많이 읽히는 게 책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쭉 어떤 일관된 논리로, 일관된 구조로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박경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그렇죠? 우리가 인사관리를 바라보는 가장 큰 두 가지 관점, 혹은 뭐 이제 관행이라고 하면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뭐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베이스로 해서 책을 쭉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관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3인공저랑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박경 교수님이 이제 이런 뭐 학문적인 체계, 그 다음에 뭐 이론사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관리가 직무관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서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본이기 때문에 그 직무관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무가 확정이 되고 직무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끝나야 그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의 순서가 보면은 직무 관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확보, 개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인사관리의 목표도 이제 앞단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세요. 박 교수님이. 인사관리 목표도 이제 경제적 효율성,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효율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파트마다 이제 이런 개별 관리 기능마다 이제 경제적 효율성 관점, 사회적 효율성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은 뭐 기업 측면에서의 목표예요. 이거는 이제 종업원 측면. 그래서 결국 이 양자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가 이제 인사관리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목표로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적 접근과 인간관계 접근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에 뭐랬어요?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은 바라보는 게, 목표로 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특히 기계적 접근은 뭐예요? 생산성, 그 다음에 뭐 효율, 능률, 이런 것들이 능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반면에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구성원의 만족이에요. 종업원의 만족, 이런 것들.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계 접근은 이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일을 할 때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등한시했던 거고, 인간관계는 반대로 뭐예요? 그런 물리적인 작업 조건이 아니라 사람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뭐 만족이라든가 뭐 안정감 등이 성과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약간 극단적인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제 결국 얘네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기계적 접근의 내용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작업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장들 같은 경우도 그 공장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공장의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는지, 뭐 이런 것들, 뭐 공정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종업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종업원의 어떤 심리 상태, 동기부여된 정도 상태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리적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종업원들이 회사에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리적 조건도 뭐 최신식 작업 환경이라 그래도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날에는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목표로 공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양자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경제적 효율성은 이제 요 내용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효율성은 뭐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박경훈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면서 기업 측면, 종업원 측면, 그래서 이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자가. 어느 한쪽도 뭐 우선순위를 두를 수 없는 게 요걸 다 조화할 수 있는 게 결국 조화를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목표 달성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경훈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박경훈 교수님 신인사 관리 책 딱 보면은 노동과 자본의 통합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인사 관리라고 되어 있고 노동과 자본의 통합 이론이 바로 요 얘기예요. 자,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통합하고 잘 조화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특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도 박경훈 교수님 책에 보면은 항상 이게 일관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제도나 기능들의 기업의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내용, 그 다음에 종업원 측면에서의 사회적 효율성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도 그런 거죠. 경제적 효율성 9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은 경영자 측면, 그 기업 측면인 거죠. 그래서 기업을 경제 기술 시스템으로서 노동 성과, 거기서 보면 다 그런 내용 나오죠. 생산성 극대화, 효율, 능률 다 이런 거 연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효율성은 종업원 측 관점으로서 기업을 사회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래서 종업원의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 극대화. 이거를 양자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이제 오늘날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인사관리 목표라고 되어 있죠. 인사관리의 목표는 기업의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이게 대전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관리도 결국 조직 전체로 보면은, 기업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의 개별 기능이란 말이죠. 뭐 생산, 마케팅, 뭐 재무 이런 거 등등과 함께.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내용인 겁니다. 일관되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과 뭐예요? 사회적 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조화. 그렇죠? 그래서 두 목표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조정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사관리의 주된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경훈 교수님 얘기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거예요. 기회 접근, 인간관계 접근 이런 관점들이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조화할 수 있는 게 오늘날 그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게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기능적 차원은 뭐 보셔도 아시겠어요. 학계평 보유방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인력 확보, 개발, 보상, 평가, 유지가 다 있죠. 요거 그림 자체가 뭐예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방출하는 거라죠. 즉 요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의 기본 그냥 그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경훈 교수님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로 책에서 쭉 서술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의 관리적인 차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리적인 차원, 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관리 과정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페이올에 일반 관리론에서 나왔던 이제 관리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매니지먼트가 뭐냐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나왔죠. 계획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다. 이게 관리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자 과정이에요.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렇죠? 어떤 자원을 대한 활용을 계획하고 그걸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아니라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이렇게 플랜, 두, C로 본다 그랬죠? 즉 계획, 실행, 통제. 그래서 PD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거를 관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관리 과정이에요, 과정. 즉 쉽게 말하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절차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절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편하죠. 즉 우리가 하는 관리 활동들은 어쨌든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행동들은 다 어때요? 항상 이거는 사실 뭐 경영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그렇죠. 사람은 항상 행동할 때 뭐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내용들을 보고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동아리에서 뭐 MT를 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도 거의 없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뭐 대학의 꽃은 이제 MT 같은 거였죠. MT.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에서 MT를 간다. 뭐 동아리에서 MT를 간다 하면은 그 MT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디로 MT를 갈지, 몇 명이나 참여할지, MT에 가서 뭘 먹을지, 무슨 게임 뭐 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해요. 그렇죠? 계획을 하고 뭐 예산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그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는 거죠. 즉 계획대로 이제 실제로 MT를 가서 이제 MT를 이제 열심히 노는 거죠. 가서 뭐 했던 프로그램들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끝이 아니라 뭐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는 거죠. 뭐 이번에 뭐가 MT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뭐 어떤 게임 뭐 했더니 좋았다더라. 뭐 술이 주종이 다양해서 좋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던 것들은 다시 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거나 좀 더 개선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런 과정인 거예요. 관리 과정. 그렇죠? 그래서 플랜도 C로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어떤 절차들이 나와요. 절차들이. 그렇죠? 그런 절차들이 나오는데 그 절차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다 계획, 실행, 통제에 대한 순위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 기본 틀에서 좀 세분화된 형태일 뿐이지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뭐 절차들이 소개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쭉 보면은 다 계획, 실행, 통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에서 뭐 어떤 뭐 그냥 개념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교과서에서 뭔가 이 절차나 이런 것들 따로 본 적이 없어. 뭐 절차를 쓰래. 그러면 그 제도나 이런 것들 절차를 여러분이 지어서 써야 될, 좀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계획, 실행, 통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는 내용에 이제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뭐 어떻게 실행할 건지, 뭐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 프로세스를 규정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성과관리 문제 나왔을 때 그 성과관리 절차에 대한 걸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성과관리 절차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교과서에 이제 따로 없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뭐 막 써냈을 텐데 이 플랜도 C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로 절차를 규정하셔도 쓰셔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국은 플랜도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과관리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면 이제 그 플랜에서 더 쪼개진다던가 뭐 두에서 실행단에 쪼개진다던가 뭐 통제단에 쪼개진다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크게 덩어리를 묶으면 플랜도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관리 경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과정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런 PDS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사관리 나오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다 쪼개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사관리 박경윤 선생 책에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직무관리부터 학계평보 예방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계획단에 해당하는 거, 실행단에 해당하는 거, 통제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구분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실행단에 대한 내용이겠죠. 실행단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계획, 실행, 통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개념들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표를 보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각각 계획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 실천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 통제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주요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실천 활동, 실행 활동에 들어있죠. 모집 선발, 교육 훈련, 뭐 인사 이동에 대한 배치, 뭐 승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상에서는 임금 수준 체계, 뭐 복리 후생, 인력 유지에서는 모티베이션, 산업 안전, 뭐 단체 교섭, 방출에서는 감축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계획 활동에서는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 예측, 뭐 인사평가, 교육 훈련성, 필연성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이미 박경윤 선생님 책을 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즉 책에서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 반면에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도 출제되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인력 확보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 개발에서는 교육 훈련 필요성 분석.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획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계획 활동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되는 요소고, 수요와 공급 예측을 우리가 확보해서 배울 때 이거는 확보 활동에서 계획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거기서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예측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보시면 통제 활동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이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던 내용들인데 이제 특히 보면은 확보에서도 우리가 선발 활동의 분석 있죠. 선발 활동의 타당성 분석. 물론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선발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 그때 이제 뭐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교과서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집 활동에 대한 효과 분석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튀어나오는 개념이 이제 현실적인 직무 소개 같은 거죠. 모집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실적 직무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인 거고. 인력 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육 훈련의 효과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은 교육 훈련의 그 평가, 그렇죠? 박형준 교수님 책에는 이제 거시적, 미시적 이제 접근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다른 책들 보면 이제 카크패트링 얘기도 나오고, 뭐 골드스타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게가 이제 특히 통제 활동에서 중요하게 좀 평가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도 이제 요 파트는 우리가 계획 활동 측면에서, 즉 확보에서의 계획, 교육 훈련에서 계획단에서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이거는 확보에서 통제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책에 있거나 뭐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페이지 나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사 감사입니다. 그렇죠? 감사.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 두어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출제됐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사실 뭐 나오기가 한번 출제된 두 번 정도 된 적이 있고, 이게 사실 인사감사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회계감사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이제 우리가 그 자산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이상이거나 뭐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은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에서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그 회계사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먹거리이고 그게 고정된 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어쨌든 고정적인 수익이나 이런 걸 창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감사가 어떻게 보면 회계사가 자리 잡고 그다음 회계사의 역할이 크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회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위반이니까 안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감사를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컨설팅, 뭐 재무적인 거, 뭐 이제 이런 거, 딜소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무사도 이제 노무법인 시장도, 그러니까 노무사 시장도 커지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뭔가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시장에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기사에도 나오고 뭐 법률로서도 추진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감사 같은 것들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감사. 그러니까 지금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감독 같은 것들은 이제 관할사업장에 나가는데 이제 그런 노무적인 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3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뭐 노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법률에 따라서 의무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고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될 일은 희박합니다. 근데 희박하죠. 그게 뭐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인사감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인사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실행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인사감사라는 게. 그렇죠? 우리 HRM에 대해서 활동을 제대로 니네가 인사감사를 합리적으로 법 위반 없이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한다는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인사 감사를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 뭐 외부에 그런 걸 컨설팅을 맡기거나 뭐 의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인사감사 같은 경우는 저기서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꽤 많이 해요.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은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찰이나 이제 그 해당 행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중에 인사감사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보건복지부나 뭐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도 보면 인사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인사 활동에 대해서 뭐 예산적으로나 뭐 임금을 제대로 나갔는지 임금이라고 했자 어차피 이제 뭐 공무원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뭐 승진이나 이런 결정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나와서 인사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도 통제 영역으로서 하나 논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즉 우리가 통제 활동, 즉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했던 인사에서 계획하고 실행했던 활동들을 통제, 평가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인사 감사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랑 실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의 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단문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PDS, 그러니까 계획, 실행, 통제단에서 통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감사나 이런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활용해 볼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의의도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의 목적과 각종 성과를, 그래서 그 뒤부터가 개념이죠.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공정하고 일정한 원칙 등에 비추어 정확성,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인사관리 통제 과정의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인사감사라는 것들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이 인사감사의 중요성 혹은 이제 다른 말로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인사관리에서는 여러분이 중요성이라 그러면 이걸 중요성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인사관리는 인사노무관리는 실용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실용 적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내용들 읽어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장단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이고, 장단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효과예요. 효과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제도, A라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 이 제도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통은 공부를 하죠.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게 개념 플러스 장단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문이든 뭐든 기본적인 세트인 거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기본 세트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장단점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장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베네핏이 되는 것들, 단점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죠. 결국 그게 뭐예요? 효과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장점인 거나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효과는 뭐 단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른 말로 하면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이 이 장단점도 효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효과 그냥 장단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문제에서 뭐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A라는 제도 혹은 뭐 A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뭐 5가지, 뭐 3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장단점을 구성하면 되고, 아니면 효과라고 했을 때 내가 교과서에서 효과를 따로 본 적이 없는데 A라는 제도를 본 적은 있어. 근데 A라는 제도가 체계, 다른 수험서를 보더라도 개념, 장단점으로 써져 있어. 근데 문제에서 효과를 쓰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 효과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장단점을 내용을 보면 기업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적용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장점은 긍정적인 거고 단점은 부정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틀에 박히듯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감사의 중요성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에요. 인사감사의 기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인사관리의 중요성, 기능. 인사관리 활동의 비판과 반성을 통한 경영 합리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고, 이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여러분이 인사관리에 대한 비판을 하실 때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인사관리 내용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포커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하나만 막 그 도구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 활동의 비판과 반성하는 격려의 수단이고, 인력관리 정책이 갖기 쉬운 획일적인 측면을 뭐 이제 뭐 개선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에서 선행적인 접근을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거고, 좀 추가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최고 경영층의 독단적인 인사관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감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비공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한다 그러면 최고 경영층의 독단적인 인사관리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절차는 한번 내용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5가지로 되어 있죠. 5가지. 근데 여러분들 참한 내용들을 보세요. 목적과 범위를 설정, 조직 내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 이거 뭐예요? 플랜이죠. 여기까지 플랜이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이거 뭐예요? 실행이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인사관리 개선을 넘어. 뭐예요? 평가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5가지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플랜도 C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차나 인사관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온 5가지를 개별로 외우셔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절차를 쓰라고 나왔다던가, 아니면 절차를 써야 되는데 책에서 본 기억은 나.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그러면 당황할 게 아니라 플랜도 C 관점 생각하시고 그걸로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5개를 써야지만 100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점.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도. 그 다음에 이제 종류와 유형에는 이제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감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감사 주체에 따라, 뭐 감사 시기에 따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감사 주체는 뭐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합동 감사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부 감사는 뭐예요? 감사 주체에 따라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하는 거죠. 외부 감사는 외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합동 감사는 둘이 합쳐서 한다는 거고, 감사 시기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 보면 수시, 정기가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감사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인사감사의 실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사감사의 방식이에요, 방식.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온 이제 ABC 감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ABC 감사 방식이 내용, 예산, 효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랑 버짓,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에 대한 것을 나눠서 내용, 예산, 효과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인사감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내용 측면, 그렇죠? 즉 그 제도나 실행한 내용들이 우리가 적합한지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행 내용이나 방침 등을.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과 관리를 해서 우리가 MBO 평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적합한지 타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다음 예산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를 했어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선발 도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 선발 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개발을 했어요. 선발 시험 의뢰를 줘서 뭐 컨설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제도나, 그러니까 인사제도나 개선을 해서 뭐 인당 뭐 생산성이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 결과의 보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러나 감사의 한계로는 이제 측정의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아까도 내용에서 인사감사의 방식에서 봤지만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뭐 제도를 개선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성과에 기여했는지, 뭐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수치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인사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재무적인 거는 숫자로 따닥따닥 하면은 뭐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고. 근데 인사라는 거는 그 활동을 뭔가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뭐 성과평가를 개선을 했을 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개선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뭐 억 단위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들여서 개선을 했는데 야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 성과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관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사결정이나 할 때 이제 약점인데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인적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수치화해서 표현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측정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 걸쳐 인사 정책의 실시가 복잡하고 그 효과 측정이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의 그런 애로 사항이다. 가장 큰 애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의 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에 애로가 있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인사 담당자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고가 결국은 인사 담당자가 잘했냐 못했냐 뭐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 받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감사했다는 결과에는 인사부서가 한 행동에 공과 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공은 더 높이고 과는 줄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결과 보고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성원의 저항이 있다는 거죠. 즉 관리자의 체면과 부하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감사에 의하면 업무 성적이 평가되어질 때 모티베이션이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참고해 보시고 그냥 그 정도만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을 쓸 때 우리가 PDS 관점에서 우리가 통제를 인사관리 관점에서 좀 더 체계화한다 그러면 인사감사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감사 그 자체가 단문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다음 12페이지 넘어가시면 나오는 EHRM이죠. 그렇죠? EHRM. 요 EHRM은 중요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벌써 한 10년은 됐겠죠. 10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뭐 중요하다고 얘기 나왔던 거고 근데 안 나와요 아직까지. 사실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영 환경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큰 화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DT 시대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 한번 이런 것들 제가 언급해 드리면 한번 좀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경영에서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인사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이라는 게 결국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관리도 영향을 받죠. 그렇죠? 오늘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영의 전반에 대한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도 과거에 뭐 요즘 은행에서 지점들 많이 없애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지점들이 많고 거기에 은행원들이 상주하고 해서 서비스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은행에서도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고 사람이 하던 것들은 이제 디지털이나 적극적으로 이런 기계들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같은 것도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는 심사를 하면 그 사람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대출 서류들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해서 뭐 대출을 승인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했는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넘어오면서 어때요? 이제는 뭐 AI,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넣으면 그 서류들을 보고 그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판단하죠.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점에서도 요즘 어때요? 지점에 여러분도 이제 뭐 은행 업무 볼 때 지점 관리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게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렇죠?
당연히 인사관리도 넘어가게 되겠죠. 디지털화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EHRM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EHRM이 나왔던 거는 사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건 옛날 이제 인터넷 초창기 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웹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EHRM이 나온 건데, 오늘날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AI나 이제 머신러닝 이런 기술도까지 붙으면서 더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모두 중요하냐면 EHRM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인사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인사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뭐 어려워하고 그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 아마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의 의미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그거를 뭐 시장에 반영한다던가 뭐 경영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과거에 이제 이런 인사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사실 뭐 그걸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인사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PA라고도 많이 하죠. People Analytics라고 해가지고 이런 PA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활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뽑아요. 요즘은 이제 PA 관련된 전문가들. 왜냐하면 대기업에 보면은 이제 인재개발원이나 이제 인사 쪽 담당하는 쪽에 별도 조직, 큰 조직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뽑습니다. 통계적인 것도 공부하고 인사적인 것도 공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데, 여기서 분석하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계 분석한다, 뭐 이제 이런 분석한다 그러면 무슨 뭐 수치 쭉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십 관련된 것도 분석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임원들이 쓴 글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표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평가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도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그런 텍스트들을 가지고도 분석을 해서 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점이 이 사람의 특징인지, 그래서 뭐 성공한 임원, 뭐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임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조직 문화 분석할 때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뭐 조직 문화에 관련돼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EHRM은 여전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EHRM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단문으로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단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먼저 보시면, 거기 참고에서 쭉 보면 EHRM에서 의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 의 밑에 보시면 이는 하고 인터넷과 각종 정보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적 자원 관리 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렇죠? 인터넷과 각종 정보 처리 기술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즉 결국 이거는 뭐예요? 정보 처리 기술, 디지털 기술,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을 줄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적자원정보 시스템 HRIS의 진화된 한 형태를 뜻한다. 여기에 좀 더 추가하면은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표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인적자원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인사기록 카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써고 그거를 철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배치할 때 그런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뭐 배치를 한다던가 승진을 하고 이러는데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DB화 시키는 게 이제 인적자원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EH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RIS 인적자원정보 시스템의 진화된 한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EHRM의 목적.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능. EHRM의 기능.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목적, 결국 인사관리 합리화에 기여한다. 그쵸? 그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거 도입을 할 수가 있는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걸 도입하면 합리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쵸? 인사관리의 합리화에 기여하죠.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인사관리에서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인사관리의 전체 최적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급변하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 경영관리의 고도화 능률화에 기여한다. 디지털화되면 좀 더 속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변화하는 속도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은 보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초기 웹 활용 단계, 포털 단계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초기 단계는 그냥 셀프 서비스 개념으로 그냥 인사관리에 어떤 DB 정도 하는 작업 적용하는 단계 수준인 거고, 그렇죠? 인적자원정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EHRM이 시작된 게 웹 활용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웹 WW가 등장하면서 웹과 인트라넷의 일반화로 HRIS를 웹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 정보 시스템 통합되는 단계. 그래서 요즘 기업들의 그런 뭐 ERP 같은 것들, 뭐 인적자원 관리 자기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도 보면 다 웹으로 가죠. 그래서 주소 쳐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로그인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인터넷 프린트하고 하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렇죠? 웹 활용 단계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인사정보 제공하고 관리자에게 권한임이 강화된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그다음 나머지 활용 정도에 따라서는 그냥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포털 단계다. 즉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내 생활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 형태. 요즘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면 뭐 인사 업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결제에 관련된 거, 뭐 보고서 작성,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털 형태로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기존 인사정보 관리와 EHRM 차이가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요 EHRM의 반대는 뭐예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페이퍼 중심이었죠. 그래서 PHRM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보고서도 손으로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영화 같은 것들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보고서 쓸 때 자로 이렇게 막 줄 막 긋고 하는 거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손으로 쓰니까. 그렇죠? 종이로 이루어지는 PHRM. 이제 그게 이제 넘어온 게 이제 EHRM이죠. 그래서 기존 인사정보 관리 체계가 PHRM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로 이루어지는. 당연히 관리 대상은 집단 차원으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서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개인별로 신경 쓰고 그거를 개인별로 정보를 카테고리하거나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서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집단 차원의 관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인사 기능도 이제 자료 수집이나 정보 전달 정도 수준,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이제 관리 및 주도적인 수행,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사 업무 수행 보시면 서류 중심, 시간 제약이 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서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쓸데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류 작업하고 서류 분류하고 그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옛날에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뭐 사람일이나 인크루트나 뭐 잡코리아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서 쓰고, 혹은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채용 홈페이지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 쓰는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손으로 써서 내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그러면 담당자는 어때요? 전국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우편에 있는 이력서와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고 봐야 됐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기술 자료 수집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EHRM을 넘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 개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따다닥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따로 분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기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일 큰 게 개인화에 대한 거예요. 개인화. 그쵸? 개인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이제 알게 모르게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대우를 많이 받죠. 뭐 여러분 유튜브를 접속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자주 봤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큐레이션 돼서 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더라도 거기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검색해 봤거나 찾아봤거나 하는 것들이 다 큐레이션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개인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EHRM도 개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인사 기능은 이제 전략적 기능으로 전략적 인사 관리로 넘어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인사 업무 수행과 같이 연관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잡다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다 이제 자동화가 된 거예요. 자, 아까처럼 채용 업무에서 그런 서류들을 일일이 사람이 볼 필요가 없이 필터링 걸거나 뭐 자동화 검토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걸러낼 사람 다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죠. 뭐 자소서를 다 못 채운 사람이라던가 뭐 이력서 쓰다 만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 자동으로 걸려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으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더 기술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이력서와 특히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놓은 어떤 뭐 단어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그 성향을 분석해서 이런 우리가 뭐 예상하는 성향이 맞는 사람이면 뭐 서류 합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하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많이 줄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줄고 뭐예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인사관리의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전략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인사 업무 수행도 탄력적으로 시간 제약이 적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도입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활용 영역이 나오는데, 자, 도입 효과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이 외울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도입할 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이제 막 무턱대고 이제 외우죠. 인사 기능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종업원 만족도 제고, 전략 기능 강화, 기업 문화 변형, 뭐 이런 것들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문자부터 따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뭐 비용 절감이니까 뭐 종업원 절만 뭐 이렇게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뭐 첫 번째 막 나온 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 좀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도입 효과에서 보시면 인사 기능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EHRM 내용 배운 걸 보면 당연한 효과죠. 그렇죠? 아까 어땠어요?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EHRM도 그래서 이제는 자동화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가 하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예전에 종이로 주고받고 하던 것들은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 하나 받으려면 저쪽 부서에 서류 보내고 서류 받고 하다 보면은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 EHR 노래면 비용 절감은 당연한 거예요. 비용 절감은. 당연한 효과예요. 당연한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EHR의 특징이나 뭐 개념을 생각해 보면 비용 절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렇죠? 비용 절감.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나 이런 내용, 제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좀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은 훨씬 더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자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의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재직증명서를 한 통을 떼려고 했어. 회사 재직증명서가 필요해. 대출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PHRM 시대 때는 어땠겠어요? 자, 인사부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 재직증명 신청서 이거 제출하세요. 그럼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이거 신청서 뭐 문서 수발대장 같은 거 해서 보내고 승인 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그 받으면 이제 뭐 팀장님한테가 넘어가서 팀장님이 뭐 사인해야지 이제 넘어온다. 이렇게 되면 재직증명서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인사부서 찾아가야 되고 뭐 2, 3일씩 걸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짜증 나죠. 빨리 필요한데. 근데 요즘은 EHR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내 재직증명서 출력 들어가서 출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2, 3일 걸리던 거 어때요? 뭐 1분도 안 걸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서비스라 그러면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EHRM을 도입함으로써 어때요? 이런 종업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내 정보를 조회해보고 바꾸려고 한다? 그럼 과거에는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뭐 서류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서 다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그렇죠? 그래서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종업원 만족도도 제고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당연한 거로서 여러분이 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접근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외울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암기할 게 늘어나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암기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종업원 만족도 제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사관리 전략 기능 강화 이것도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서류로 하고 단순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이 줄어듦으로써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 내가 뭐 채용 한번 한다 그러면 며칠 밤을 샜어야 돼.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는 채용 시즌 되면 이제 토 나오는 일정이에요. 밤새야 돼, 계속.
왜냐하면 서류 온 것 분류하고 검토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사 팀원들이 다 달라붙어야지 겨우겨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사람인을 통해서 혹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받고 그걸로 걸러지고 뭐 이러다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일이 줄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줄은 인도가 놀아요? 그게 아니죠.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줄인 대신에 그 줄어든 시간에 뭐예요? 인사 관리의 본연적인 기능, 전략적인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의 만족,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사제도를 어떻게 기획할 거며, 어떻게 개선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을 보다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자원 관리 전략 기능도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EHRM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한 실행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행 수단, 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기업 문화 변혁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중요한 건 이제 1, 2, 3번 좀 잘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이제 애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통해 자꾸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영역, 즉 EHRM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먼저 셀프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뭐예요? 본인들이 직접 구성원들 접속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채용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웹 기반 모집 같은 것들이 이런 거죠. 즉 온라인으로 채용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이제 서류나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서류 잡고 뭐 서류로 합격 여부 알려주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인사부서는 거기 온라인 채용에서 보시면 인사부서는 적극적 홍보, 지원자 입력사항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보다 나은 채용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채용, 즉 그 다음에 웹 기반의 인사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사평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평가 시즌이 되면은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평가표를 뿌려요. 평가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평가자들이 그 평가표를 작성해서 이제 인사부서에 다시 보내는 거지. 그러면 인사팀은 그 평가표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별 인사평가 점수를 나는 건데, 과거에는 그걸 다 손으로 주고받고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 이제 시즌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기 A 팀장님이 안 줘, 아직까지 평가 결과를. 그럼 전화해서 팀장님 빨리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웹기반 인사평가라면 이제 평가자가 그냥 웹으로 들어가서 사이트 접속해서 평가자 쭉 뜨면 거기에서 이제 평가에 맞게 평가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취합되고 결과도 당연히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로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웹 기반 평가 가능하고 또 웹 기반 교육 훈련이 가능해지죠. 즉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강당에 모여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웹 기반 이러닝 같은 거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교육 훈련에서 배우겠지만 이러닝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간, 뭐 장소의 구애 없이 뭐 다양한 교육 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활용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즉 EHRM 성공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에 쓰거나 아니면 별도로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하나의 팁인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약방의 감초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론 같은 경우에 이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뭐 마무리 지어야 될 때 결론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몇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나 뭐 어떤 뭐 개선이나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제도의 성공, 뭐 개선의 성공, 그 다음에 뭐 설계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CEO 혹은 뭐 경영진이죠. 경영진의 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인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 빵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CEO 혹은 경영진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고 해요. 성과연봉제로 가려고 해요. 호봉제에서. 그러면 구성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인사부서가 드라이버가 올 수 있게 CEO나 경영진이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인사부서가 힘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내용인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거는 구성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성원들은 뭐예요? 뭐 제도가 바뀐다, 뭐가 도입된다 그러면 일단 반발해요.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뭐 왜 바꾸는지, 뭐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연봉제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 뭐 성과 중심으로 가서 이거 뭐 성과 나쁜 사람들은 페널티 주거나 내보내려는 거 아니냐, 임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다 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어떤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성공한다는 건 뭐야?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실행 대상이잖아요. 종업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아 그래,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이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수용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종업원 참여, 종업원 대표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에서 이런 뭐 제도를 개선하거나 임금 체계를 바꾼다던가 평가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그 과정에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종업원을 직접 참여시켜서 종업원들 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수용성이 더 높아지겠죠. 어떤 종업원들까지 참여시켜서 혹은 종업원 대표까지 참여시켜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결정된 내 시행할 때, 야, 너희들도 참여해서 결정한 거니까 당연히 수용성도 높고 회사도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속적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할 때 종업원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무평가나 이런 거 볼 때도 뭐 노조의 저항이나 이런 내용들 나올 때도 보면은 그 직무평가를 한다 그러면, 야, 이거 직무평가 왜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종업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것들이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얘네 셋은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나오는 내용에 결론집이나 아니면은 뭐 수용성 확보, 뭐 성공 조건 할 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이 적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공 조건에 또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뭐 1번, 2번은 한번 보시고 3번 뭐예요?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 그렇죠?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도나 여기 보면은 유사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고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면 뭐 결론에서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결론에서 비벼서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성공 조건이 나왔다. 근데 내가 성공 조건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성공 조건을 비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자, 그럼 외에도 성공 조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당연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EHRM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오늘 환경적 차원은 좀 못 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직무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첫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치려다 보니까 조금 말도 좀 빨랐던 것 같고, 제가 한 번에 많은 내용들을 좀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어쨌든 요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 배경이,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있다는 거니까 뭐 따라가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강의 계획서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은 이제 CPLA JIN, CPLA 진입니다.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CPLA JIN, 그렇죠? 강의 계획서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